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사연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인사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슬픈 일들, 즐거운 일들을 접하며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싶어 기운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일을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너도 참 사연이 깊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나도 평범하진 않지 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하거든요. 일단 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저와 쌍둥이인 언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죠. 한국말이 어눌한 엄마 덕에 덩달아 말이 더뎠던 언니와 저는 다른 아이들과 외형적인 모습까지 달랐기에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 시골 골목에서 뛰어놀 때부터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언니와 저만이 가진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통했죠. 그렇다고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는 너무 닮은 얼굴이 싫고 창피하다는 생각에 밖에서는 일부러 따로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는 서로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남는 건 서로라는 걸 깨달은 이후엔 지금까지 꼭 붙어 있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애틋했던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대화가 잘 되진 않으셨지만 아끼셨고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베트남 분이셨는데 저희 둘에게 베트남 말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언니랑 저는 지금은 기억이 뚜렷하진 않지만 곧잘 그 말들을 따라서 했던 것 같고요. 아빠는 그런 저희를 쓸쓸한 눈빛으로 보시긴 하셨지만 딱히 다른 말이나 표현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일하시던 공장에서 난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불이 난 공장 앞에서 울부짖던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치러진 합동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를 끌어안은 엄마가 몇 번을 쓰러져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낯선 환경에 놀란 저희가 울면서 할머니 치마에 매달렸던 기억도 나고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몰려든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울면서 소리치는 그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머니 치마를 잡고 그나마 그 무서움을 달래던 언니와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넋이 나간 할머니와 엄마 곁에서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도 그랬던 게 할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고 엄마에게는 먼 타국에서 와서 믿고 의지하던 유일한 사람이 아빠였기에 한순간에 사라진 그 상황을 제대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안 사실이지만 아빠의 시신을 비롯한 사망자가 수습되기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그 사이 고립된 사람들이 위독한 상태이긴 했지만 살아서 나오기도 했기에 아마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았었겠죠. 물론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분들에 비하면 아빠는 좋은 경우이긴 했지만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아빠를 한순간에 털어내는 일은 할머니와 엄마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었기에 어린 저희를 아무렇지 않게 돌보시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겨우 밥이나 챙겨 먹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엄마는 보이지 않고 할머니가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간에는 이웃에서 주신 음식으로 밥을 먹고는 했던 건지 오랜만에 부엌에서 할머니가 밥을 하셨던 그 기억이 되게 또렷하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건 그 후로 며칠 뒤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계속 오지 않자 저희가 할머니에게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랑 살아. 그러면 돼.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자라면서
사람들이 쑥덕이는 말 속에서 안 사실이지만 엄마는 말도 잘 못하는 5살 난 딸 둘을 놓고 아빠 사망 보상금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사라진 엄마가 무작정 그립기만 해 언니와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더군요. 할머니는 그런 저희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아빠와 닮은 그 눈빛으로요. 쓸쓸한 그 눈빛. 그렇게 저희를 떠맡은 할머니는 그 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사짓던 땅을 팔고 시장에다 가게를 내시고 묵을 쑤어 파셨는데 아무래도 어린 쌍둥이를 키우시려다 보니 돈이 필요해 집 빼고 농사를 짓던 나머지 땅은 다 정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장사는 그렇게 잘 되지도 그렇다고 잘 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학교 다니고 밥 먹고 나면 딱 맞을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굉장히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겨울은 너무 추워 이불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있기도 했죠.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매일 묵을 쓰시던 할머니는 저희에게 할머니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불 안에 있기도 했고요. 감기를 달고 사는 언니와 저 때문에 할머니는 기침 소리만 나도 기겁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겨우겨우 자랐습니다. 원래는 농사를 짓던 할머니는 물려받은 재산들을 할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리고 뇌출혈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시는 걸 간호하시면서 조금씩 남은 땅을 팔아 생활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땅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아빠와 먹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빠가 근처에 생긴 비료 공장에 취직을 하셨고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아오면서 그나마 먹고 살만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여유였겠죠. 시골에서 정기적인 수입이란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빠는 농촌으로 시집 오려는 사람이 없어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공장에서 꾸려진 베트남 공장 견학팀에 뽑혀갔다가 거기서 20대 초반의 엄마를 만나 장거리 연애를 했다고 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영어 단어로 더듬더듬 뜻을 전해가며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엄마가 무슨 결심이었는지 아빠를 만나러 한국으로 오면서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태어난 게 저희였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빠, 엄마,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언니와 저는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인지 돈까지 가지고 저희 곁을 떠난 것이었죠. 기껏해야 20대 후반의 나이였던 엄마는 나이 든 시어머니의 딸 둘을 감당하며 농사일을 하기엔 힘들었나 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며느리까지 돈을 챙겨 사라지고 나니 모든 책임을 지게 된 할머니는 그 책임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땅을 팔며 농사는 포기했지만 마당의 텃밭에서 난 채소들로 저희를 먹이셨고 묵을 팔아 생긴 돈으로는 저희를 입히고 가르치셨죠. 언니와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 대신 아빠를 잃은 슬픔과 할머니의 노고에 감사하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다행이었죠. 그 감사함을 모르는 짐승 같은 아이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반찬 투정을 하지도 않았고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엔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널기도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어린애들이 착하게 할머니를 잘 돕는다며 칭찬하시면서도 꼭 엄마 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 욕을 다 들으면서도 저와 언니는 엄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머릿속에서 잊어서인지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할까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지 라는 생각만 드니까요. 우리를 버리고 가며 챙긴 그 돈을 어떻게 썼을지, 그 돈으로 행복해졌을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했더라고요. 최근에서야 친구들이 궁금하지 않냐? 며 말을 해. 아, 그런 부분은 생각도 못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사람들 입에서 오래도록 오르내리는 사람, 나쁜 년이라고 불리지만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랬기에 저희에게 가족은
돌아가신 아빠, 할머니, 저희 이렇게 넷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우면서 부족한 살림에 여유롭지 않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등바등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더 나은 방법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고 나서는 언니와 저는 교대로 할머니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점은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오래된 집 지붕이 갈라져 비가 새기 일쑤였는데 그걸 못 고쳐서 비닐이라도 덮어 비가 새지 않게 하는 일, 온 벽에 생기는 결로와 곰팡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 수도가 얼지 않게 하는 일, 부스러지는 벽에 벽지를 바르는 일처럼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 등등 손이 가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생존 말고 다른 부분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지더군요. 여름이면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오래된 시골집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언니와 버티며 자라면서 당장 오늘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에 대한 원망은 사치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저희를 할머니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할머니 가게에다가 도와드리면 다 됐다. 이제 금방 끝나.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라며 안절부절 못하곤 하셨습니다. 손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할머니는 당신이 다 떠안고 고생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미 너무 열악한 상황에 손녀들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하신 할머니는 매일 저희 앞에서 죄인처럼 구셨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웠고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죠. 엄마이자 아빠, 할머니의 역할까지 모두 해내시느라 고생하시면서도 힘들다고 표현도 못하는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싶었습니다. 얼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그런 탓인지 언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대학에 갔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먼저 했습니다. 언니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해 할머니 아픈 곳에 물리치료를 해주겠다며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기에 그 자신감은 더했겠죠.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딴 컴퓨터 관련 자격증으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해 돈을 벌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월급을 타서 3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리며 쓰시라고 했더니 너희 아비 말고 여태 나한테 돈 벌어 가져다 준 건 너뿐이다 라며 우시더라고요. 언니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얼른 자격증 따고 병원에 취직해서 나도 용돈 좀 드릴게 기다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언니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할머니의 얼굴은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70대 중반이셨던 할머니에게는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으니까요. 배고파 우는 손녀 둘을 오로지 감당하고 키우시느라 여윳돈이나 용돈 같은 건 상상도 못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은 할머니께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차비와 통신비, 약간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월급 받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받기 위해 더 성실히 일하고 월급은 받는 대로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을 때쯤 미루고 미뤄두었던 수건 사업을 해냈습니다. 그간 이장님이 간간히 집의 수리에 손을 봐주시긴 했지만 돈이 드는 큰 공사들은 미처 손을 못 대고 있었던 집을 고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꼬박 5년을 모으고 모았더니 겨우 집 외벽을 다듬고 단열을 하고 벽지 새로 바를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더라고요. 싱크대와 샤시까지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 제가 모은 돈은 마치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할머니와 저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을 위해 2년을 더 공부한 언니는 물리치료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보태지는 못하며 미안해 하는데도 기분 좋게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언니도 없는 살림에서 포기 안 하고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테니까요. 공사는 집을 반반 나누어 저희가 이동하며 지낼 수 있게 진행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집을 다 비우고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좋지만 그러기엔 비용이 또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사 진행을 볼 수 있어 좋다는 말만 그렇게 했죠. 할머니는 가게에 나가시면서도 집 걱정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좋으면서도 걱정돼서 그러셨겠죠. 그렇게 시작한 집수리는 생각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다는 소장 아저씨를 설득하고 설득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나올까 가슴을 졸이며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는 일은 생각보다 괴롭더라고요. 할머니는 저희 키우실 때처럼 아침에 나가 묵을 쑤시고 들어오셔서 인부들 식사를 직접 챙기셨습니다. 현장 소장님은 아유, 저희가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쩌나요? 공사가 까다로워서 돈 더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가 식사를 너무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그러지도 못하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인지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추가 금액을 청하진 않으시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끝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 그제야 좀 사람 사는 집처럼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완공된 집 마당에서 우셨습니다. 매일 보셨는데도 감회가 새로우셨나 봐요. 그러고는 막걸리를 사서 아빠 산소에 가서 병이야, 너 딸 지희가 집을 고쳤다. 대단하지? 너가 이런 대단한 딸을 낳았다. 며 자랑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아빠, 나도 얼른 돈 모아서 할머니 편히 모실게요. 하고요. 어깨가 으쓱했죠. 그래서 앞으로 할머니께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언니도 모르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나가고 3년쯤 뒤 저희가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언니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놀다가 화장실 때문에 밖으로 나와 마당 끝에 있던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난이나 쳐볼까 하고 다가가는데 아주머니가 쟤들도 힘들고 할머니도 힘드시면서 왜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입양하겠다는 집 있을 때 하나라도 보내시라니까요.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 겨우 먹고 살만해졌더니 아들 그렇게 돼. 며느리는 돈 갖고 도망가. 할머니가 안 쓰러지신 것만으로 용해요. 집도 봐요. 다 쓰러져 가요. 여기서 애 둘을 어떻게 길러요? 그만 애쓰시고 하나만 보내세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내 새끼들을 어디로 보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아들이 남긴 보석들인데 어딜 보내? 그런 소리 하려거든 가. 애들 듣겠어. 부족하게 키우는 건 미안하지. 그래도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새끼들은 지켜.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라며 아주머니를 막 미시더라고요. 혹시나 할머니가 우리 둘 중 보낸다고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듣다가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 몰래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니까 언니는 놀라서 저를 보면서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본인도 울더군요. 할머니는 들어오셔서 저희가 우는 걸 보시더니 안아주시며 우시고요. 그렇게 얼싸안고 셋이서 울다가 그치고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꼭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집부터 다시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헤어지지 못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그 다짐을 이루고 났으니 안 뿌듯할 수가 없었죠. 80살이 다 되신 할머니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집이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좀 마음이 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데 할머니는 늙어가고 계셨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오전에만 나가셔서 묵을 파셨던 할머니는 저희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 일을 못 놓고 계셨는데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언니가 출근하면 모시고 가 물리치료도 받게 해드리고 검사도 받게 해드리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몸이 늙고 병드는 걸 막지는 못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언니에게 언니, 우리 더 부지런히 돈 벌어서 할머니 쉬게 해드리자. 이제는 좀 그러셔야 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언니도 안 그래도 나도 생활비 할머니 5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는 다 모으고 있어. 원래 척추 재활은 여자가 힘이 없어서 잘 안 가는데 페이가 좋아서 간 거야. 서희, 그동안 너 고생한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언니가 미안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 라며 울더라고요. 그런 언니에게 하여간 오지희, 간만에 내가 잘난 척 좀 하려고 했더니 언니인 거 티내기는 내가 이러면 어떻게 잘난 척하냐 라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아꼈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농담처럼 우리는 시집가지 말고 할머니랑 영원히 살자고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할머니와 언니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면서 할머니께 전화해 드시고 싶은 거 없나 여쭤보니 아직 가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집에 가자 싶어 할머니 가게로 향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어떤 남자들과 환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니 얘가 우리 손녀 서희야. 예쁘지? 얘가 집도 고쳐주고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라며 절 소개시키더라고요. 얼렁뚱땅 할머니 곁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와, 할머니 손녀 진짜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심지우입니다. 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옆에 남자는 진짜네요. 저는 심지호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에 고개를 들어보니 둘이 얼굴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상하게 쌍둥이가 적은 지역이라 그런지 반가운 마음에 어? 라고 소리쳤더니 두 남자가 같이 웃으며 네, 저희 쌍둥이에요. 할머니가 손녀분들도 쌍둥이라면서 저희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남자들에게 너희가 착하니까 내가 잘해주지. 아무한테나 내가 잘해주는 줄 알아? 라며 웃으시고요. 할머니께 들은 적이 없는 이야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할머니가 저희 공짜밥 많이 주셨거든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따라서 이쪽으로 왔는데 엄마도 사고로 돌아가셔서 고생할 때 할머니가 저희 살려주셨어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짓는 미소가 사람 참 좋아 보인다는 말에 너무 어울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형, 초면에 과거 이야기 다 하네. 아무튼 할머니께 신세 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오랜만에 뵀어요. 라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오더군요. 그런데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라며 남자들한테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자들도 지희씨도 왔네요. 와, 오늘 드디어 쌍둥이들 완전체네요. 라며 반기더라고요. 묘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전에 나 물리치료사 시험 준비하면서 할머니 가게에서 일 도울 때 뵀었어. 라며 언니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남자들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오면서 들은 바로는 그 남자들이 중학교 때 배가 고파서 무작정 시장으로 와서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는 걸 할머니가 보시고 데리고 가게로 가 할머니가 드시려고 가져간 도시락과 묵을 간장에 뿌려서 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정이 많으신 할머니가 한눈에 봐도 배가 고파하는 아이들을 보셨으니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배고프면 또 와. 할머니가 돈은 없어. 밥은 줄게. 라고 하시면서 묵을 싸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묵사발도 하셨는데 그것도 먹이시고 하셨대요. 그렇게 몇 번 했는데 한 번은 쌀을 사가지고 와서는 신문 돌려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들을 돌봐주는 어른이었다며 감사하다고 했대요. 그 후로도 자주 와서 묵도 먹고 시장 음식을 사서 주고 가더랍니다. 그렇게 지내다 성인이 된 후에는 군대에 가서도 두세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사업 때문에 외국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일이 잘 됐다면서 인사를 왔는데 그제야
저는 인사를 한 거였더라고요. 언니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싶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람 좋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굉장히 닮은 쌍둥이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남자한테 그렇게 끌려본 적이 없어서 낯선 마음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 하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니는 근데 그 사람들 되게 노안이지? 나이는 우리보다 4살밖에 안 많은데 나이 되게 많아 보이지?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도 괜히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몰라, 자세히 안 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 무슨 사업한대? 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베트남에 우리나라식 호프집을 차렸대. 체인점이 6개인가 7개 된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치킨이랑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잘 되나 봐. 근데 할머니 묵사발을 메뉴에 넣고 싶어서 레시피 물어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더군요. 근데 언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으니 어? 그냥 들었어 하는 말을 라며 얼버무리더군요.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언니 그 사람들이랑 연락해? 라고 물었더니 언니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가끔 지우 오빠랑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그랬어. 할머니 몸은 어떠신지 궁금해하기에 그냥 그 정도야 라고 하는데 혹시나 그 남자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라는 사람이 키가 더 큰 사람이야? 하고 물었더니 아니 더 작고 왼쪽 볼에 작은 점 있는 사람이라고 답하더군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가끔 연락하는 사람치고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뭐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 난 점 있는 것도 몰랐는데 언니 혹시 라고 했더니 언니의 얼굴이 더 새빨개지더니 할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알았지? 괜히 어색해질까봐 그래. 만난 지는 한 3년 됐어. 그런데 그중 2년은 오빠가 베트남 가 있어서 많이 만나지도 못했어. 근데 둘 다 돈도 없고 고생하던 시기에 만나서 서로 애틋한 게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 이라고 하는데 진심이 느껴져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근데 왜 하필 베트남이야? 난 베트남 싫은데 라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시집 안 가고 살 순 없으니까요. 계속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고이 접어 마음속에 넣어두고 언니의 행복을 빌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퇴근하려는데 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할머니 가게에서 아직 안 들어가셨대. 먼저 모시고 집에 가. 난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할머니 가게로 갔더니 세상에 그 남자가 할머니랑 웃고 있더라고요. 혼자 온 것을 보니 다른 한 명은 언니와 데이트를 간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할머니 나왔어 라고 인기척을 내니 돌아보는데 역시나 사람 좋아 보이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붉어진 얼굴이 들킬까 싶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는 돌아서서 가게 안을 정리하는데 지희 씨랑 닮은 것 같은데 서희 씨가 더 예쁘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창피해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쌍둥이인데 똑같죠? 라고 했더니 아닌데? 다른데? 라며 웃더군요. 그러자 할머니가 왜? 우리 서희가 마음에 들어? 내가 다른 놈한테는 우리 서희 못 내줘도 지호한테는 내줄 수 있지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언니도 떠올라 할머니 나 결혼 안 해. 할머니랑 살 거야 라며 할머니를 껴안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유심히 보는 그 사람의 눈길이 느껴져 너무 부끄러워 얼른 다시 가게 정리를 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서 아까 걔 진짜 어때? 걔네들 중 누구라도 손녀 사이로 나쁘지 않아. 잘 생각해봐. 이제 할미도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 짝 다 지어주고 가야 내 마음이 편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괜히 욱해서는 할머니, 나 진짜 결혼 안 해. 할머니랑 100년, 1000년 동안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난 별로야. 언니한테 물어봐.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밤이 늦어서야 들어온 언니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해서인지 기분이 좋더군요.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언니가 좋다면 됐다. 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되뇌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던지라 당황스러웠고 미처 정리가 되기도 전에 언니가 그 형제와 연애를 오랫도록 했다는 것을 알아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판이었으니 마음이 온전히 괜찮진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열심히 돈 더 모아서 할머니께 쉬게 해드리고 가지 못한 대학도 가려고 했던 제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좋은 사람 있으니 시집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봤더니 안녕하세요. 저 심조입니다. 서희 씨랑 할머니 가게에서 뵀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버버 하느라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제가 잘못 걸었나요? 하고 묻기에 아니요, 저 서희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괜히 그런 자리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저녁 때요? 글쎄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라고 물어보니 그게 전화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회사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다시 걸어서 안 된다고 할까, 야근이라고 할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갔습니다. 일이 많아 바쁘기도 했고요. 퇴근 시간이 되어 가방을 챙기는데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회사에 있을 수는 없으니 나갔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멀리서 보는데도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걸어가는데 꼭 술에 취한 것처럼 붕 떠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본 그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가 너무 뜬금없이 왔죠? 죄송해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라며 계속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에게 겨우 웃어 보이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데도 심장 소리가 튀어나올 것 같아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하자는 그 사람의 말대로 가까운 스파게티 집으로 가 자리를 잡고 앉아 주문을 하고 났더니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얼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고 싶었죠. 그 남자는 저기 이런 얘기하면 제가 미친놈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서희 씨 처음 본 날 서희 씨한테 반했거든요. 솔직히 지희 씨한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서희 씨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두 번째 뵙게 된 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서희 씨한테 반했다는 걸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사람과 제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좋으면서도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혹시 언니랑 지우 씨 만나는 거 모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면서 둘이요? 언제요? 라기에 모르셨구나. 3년 되었대요. 그중 2년은 멀리 떨어져서도 애틋하게 연애했나 보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저희는 늦었네요. 라고 하며 어색하게 웃는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접시가 다 내려지고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자 방금 안타깝지만 늦었다고 하신 거죠? 그럼 서희 씨도 제가 싫지 않으신 거죠? 라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을 다잡고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언니가 행복한 게 좋아요. 그거면 돼요. 라고 대답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언니가 좋다면 됐다고 되뇌었습니다. 할머니, 언니, 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서로가 있어 겨우 버텨지던 그날들을 떠올리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하면 됐다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러고 그날 밤 언니가 조용히 저에게 묻더군요. 너 오늘 지호 오빠 만났어? 라면서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밥 먹자 그러더니 괜히 이상한 소리 하기에 그냥 와버렸어. 왜? 라고 했더니 언니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지호 오빠가 말을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너랑 마주치고 지호 오빠가 계속 너 얘기를 했었대. 그러더니 할머니한테 네 번호를 알아냈다면서 고백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 만나는 걸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들어와서 왜 말 안 했냐고 그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그런 저를 보고 놀라 눈이 동그래져서 보더라고요. 언니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신경 쓰지 마. 진짜 별거 아니야. 라며 말하는데 말과는 달리 눈물이 너무 쏟아져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잠깐씩 3번 본 남자 때문에 그렇게 울다니요. 그런 제 자신이 통제가 안 돼 엉엉 울고 있는데 우는 소리에 놀란 할머니가 오셨는데 언니가 모시고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 진정하려고 애써봤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는데 눈물까지 그렇게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미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가게에 가셔야 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 가게 안 갔어? 어디 아파? 라며 모르는 척 말을 건넸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더니 에이구 안쓰러운 게 대학도 포기하고 돈 벌어서 집 지어주더니 이제 마음도 접어서 양보하려고 해? 아이고 안쓰러운 내 새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은 나는데 할머니 언니는 3년 만났대. 무슨 양보야.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닌 거야 라고 답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런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냥 만나. 겹사돈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만나. 괜찮아. 이렇게 엮어진 걸 어쩌겠니. 지호랑 지호도 다 좋은 애들이야. 둘 중에 하나만 내 손주 사위 되라 했는데 둘 다 되게 생겼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놀라서 할머니, 난 할머니랑 살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사돈에 대해 검색을 해봤죠. 해외에는 여러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쌍둥이가 쌍둥이를 만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사람이 회사 앞으로 또 찾아왔더라고요. 반가웠지만 반가워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앞을 쌩하니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지나쳤고요. 그러길 일주일쯤 했을 때 언니가 오빠들 3일 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가. 이번에 가면 언제 올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역시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베트남 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제가 5개월쯤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그때까지 생각을 더 해봐요. 서희 씨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 걸어줘서 고마워요. 5개월 뒤에 다시 볼 때도 우리 이런 마음이면 나 서희 씨랑 만나고 싶어요. 남들이 다 욕하면 어때요? 동생이랑 지희 씨도 이해해 줄 거예요. 라며 작은 상자를 손에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를 뒤로하고 집에 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베개에 얼굴을 쳐박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계속 겹사돈도 괜찮다며 저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게도 그러셨겠죠. 언니는 제 눈치를 보며 괴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의 잘못이 아닌데도 언니는 죄인처럼 굴더라고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억지로 더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였고, 할머니에게는 할머니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겨우 저희 집은 전과 같은 분위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가게를 접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언니와 제가 다 월급이 올랐기에 그러시라고, 안 그래도 그러길 바랐다며 말을 하고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써 84세라는 연세였기에 당연히 일을 그만두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잠을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아침에도 주무셔서 인사도 못했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주무시는 얼굴만 봤으니까요. 그러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신 옆집에 박할머니가 와서 계시다가 저희가 퇴근하자, 아무래도 너희 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봐라. 너무 주무셔. 식사도 겨우 하신다. 노인네 저러다 큰일 치를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진짜 커다란 바위가 와서 저희를 치고 지나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그래서 하루 월차를 내고 할머니를 모시고 검진을 갔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면서도 할머니는 아유, 너무 피곤해.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어.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검사하고 안 좋은 곳 찾아 치료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특별히 나쁜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치매도 아니고 그냥 몸의 기능이 휴식을 원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도 잠을 덜 주무실 수 있게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준비를 하고 계셨나 봅니다. 할머니를 돌보느라 집을 비울 수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서희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언니가 월급이 더 많잖아. 그걸로 우리 생활하자. 너는 그동안 집도 고치고 생활비 대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돈은 그만 벌어. 내가 벌게. 그렇다고 내가 집안일도 안 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런데 월급도 그렇고 할머니 병원 다니시기도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한테 할머니 간병 떠맡기는 거 아닌 거 알지? 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언니의 진심을 알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할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보니까 사는 게 순간이야. 그럼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 양보하지 마, 서희야. 라고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그 사람과 그 사람 동생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왔겠죠. 그런 그 사람들을 본 할머니는 왜 이제 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손녀들 내가 고생 많이 시켰어. 그런데도 할머니 안 미워하고 잘 컸지. 그러니까 아껴주고 사랑해줘. 내가 부탁을 해야 편하게 갈 것 같아. 라며 그 큰 사람들의 어깨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이러려고 내가 너희랑 만났나 보다. 잘 부탁한다. 라고 하시더니 할머니 피곤해. 좀 자고 다시 이야기해. 라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할머니는 아빠 곁으로 가셨습니다. 일어나서 저녁 드시라고 그렇게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신 할머니를 저희는 웃으면서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랑 저는 울면서 기절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저희 곁을 말없이 지켜줬고요. 장례식이 끝난 후 그 사람들은 베트남으로 다시 갔고, 저와 언니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은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다른 직장을 얻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고자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저는 만나보기로 했죠. 할머니의 당부처럼 도망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같이 베트남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런 얘기 조심스러운데 우리 같이 결혼식을 하고 같이 베트남으로 가는 건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이 모여 상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자는 찬성이 더 많더라고요. 양쪽 다 일가 친척도 없으니 그냥 저희가 살던 집에서 식을 올리고 동네 어른들께 인사하고 집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형부는 이벤트 회사를 알아보고 장식이나 음식을 알아보며 신났더라고요. 그렇게 호다닥 준비된 결혼식을 동네 어른들을 모셔놓고 하려는데 갑자기 식장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희야, 서희야, 들리냐? 할미다. 지호랑 지우도 잘 듣고 있지? 고맙다, 내 말대로 해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었다. 그래서 박씨 할멈한테 부탁했어. 이 핸드폰으로 나 좀 찍어주라고.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이렇게 남겨본다. 우리 손녀들, 너희가 있어서 이 할미는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 너희는 누가 뭐래도 내 보물들이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그리고 우리 사위들, 너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는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 손녀들 잘 부탁해. 고맙다. 행복해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웃는 얼굴이 보이자 언니와 저는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신랑들도 울었죠. 박씨 할머니가 시작 전에 가지고 오셨더래요. 꼭 틀어야 한다면서요. 나중에 여쭤보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지워버리고 넷이 결혼하면 틀어주라고 하셨다면서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을 하고 정든 집을 팔고 지금은 베트남에 와서 바로 위아랫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랑 언니 둘 다 임신 중인데 쌍둥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태어나 사촌들이 쌍둥이처럼 클 것 같네요. 남편과 형부는 코로나로 그간 못 간 한국에 볼일을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데 언니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이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의 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게 자라고 어렵게 만난 사람들이니 당연히 더 행복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날이네요.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